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장안에서 가장 권세 있는 권대감의 딸이 세도가 민대감의 3대 독자에게 시집가던 날 온 장안이 떠들썩했답니다. 그야말로 금슬 좋은 인연이라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화려한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 신부의 마음은 꽃밭에 나비처럼 설레었지요. 권대감의 딸 권씨는 어려서부터 비단 같은 머릿결과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달빛처럼 환한 피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게다가 규방여공에도 능하고 시서화까지 익혀 규수다운 예절도 갖추었으니 한양장안의 수많은 사대부 집안에서 중매를 넣었던 것은 당연지사였지요. 권씨의 아버지인 권대감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세도가로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분이었습니다. 하여 딸의 혼처를 고를 때도 매우 신중하였지요. 마침내 민대감 집안의 3대 독자를 사위로 맞이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두 집안의 세도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의도도 있었답니다. 혼례식 날 권씨는 붉은 연지를 곱게 찍은 얼굴로 화려한 가마에 올랐습니다. 온 거리가 구경꾼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입을 모아 장안 최고의 혼례라 칭했답니다. 허허, 저 행렬 좀 보게. 한양의 비단은 저 가마에 다 둘렀나 보네. 말이라고 하시는가? 저 가마에 실려가는 게 사람이요? 복덩어리요? 민대감 댁 외아들이 글공부에는 담 쌓고 소문에는 밤이라도 담을 쌓았다던데 저리 고운 신부가 들어가면 그 담이 오늘 밤에는 무너지려나? 에이, 사람 복은 모르는 법이지. 저 고운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요. 결국엔 사내 구실, 며느리 구실이 먼저 아니겠는가? 이렇듯 부러운 반, 짓궂은 호기심 반이 섞인 소란 속에서도 신부의 방은 엄숙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단장을 마친 권씨가 거울 앞에 앉아있자 곁을 지키던 몸종 월향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선녀가 따로 없습니다. 민대감 댁 도련님께서는 천하의 복을 다 받으신 겁니다. 들으셨습니까? 민 도련님께서는 용모가 출중하실 뿐 아니라 5살에 천자문을 떼신 신동이라 하옵니다. 아가씨께서는 천하제일의 배필을 만나시는 겁니다. 권씨는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 박씨 부인이 들어와 딸의 머리를 빗겨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딸아, 오늘따라 유난히 곱구나. 민대감 댁에 가서도 지금처럼 어여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들뜨지 말거라. 명문가의 며느리 자리는 비단옷처럼 화려하지만 그만큼 무거운 법이다.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겨야 해. 특히 민씨 가문은 대가 귀하니 너의 소임이 막중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제 소임을 다할 것이옵니다. 화려한 가마가 대문 앞에 당도하자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아버지 권대감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아, 아비는 내가 민대감 댁 며느리가 되어 기쁘기 그지없구나. 민대감은 조정에서도 나와 뜻을 함께하는 둘도 없는 동지다. 이 혼사로 두 집안의 세도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니 너는 그저 복을 누리며 살면 된단다. 다만 한 가지, 민대감 댁은 3대 독자 집안이라 후사가 무척이나 귀하다는구나. 부디 귀한 아들을 낳아 민씨 가문의 대를 이어주길 바란다. 권씨는 아버지의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가문의 명운을 건 지상 명령이었지요. 네, 아버님, 걱정 마시옵소서. 소녀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새 삶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연 나는 지아비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을까 하는 묵직한 책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민대감 집은 한양 중심부에 자리 잡은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대문부터 안채까지 이어지는 길이 얼마나 긴지 걸어가다 지칠 정도였지요. 행랑채와 별당, 그리고 넓은 화초원까지 갖춘 이 저택은 그야말로 부귀영화의 상징이었답니다. 권 씨는 시댁에서의 생활이 밤이나 낮이나 웃음과 행복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례를 마치고 신방에 홀로 남겨진 권 씨의 마음은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곧 서방님께서 오시겠지. 그러나 자정이 지나도록 신랑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 밖에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씨 도련님이 술에 살짝 취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오래 기다렸소? 아닙니다, 서방님. 어서 이리 앉으시지요. 부인, 내가 오늘 혼례로 심신이 피로하여 오늘은 이만 물러가야겠소. 내일 다시 봅시다. 그렇게 첫날 밤 신랑은 아내의 손 한 번 잡아보지 않고 별당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권 씨는 텅 빈 신방을 지키며 밤을 새워야 했지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이 거대한 저택에도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권 씨는 우연히 행랑채 근처를 지나다가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께서 또 과거에 낙방하셨다네. 이번이 8번째라지? 쉿, 조용히 하게. 세아씨께서 들으시겠네.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큰일 날라. 머리는 천재라는데 왜 그리 시어문만 없는지 모르겠네. 이러니 대감마님 내외께서 세아씨의 회임 소식만 못 빠지게 기다리시는 게지. 권 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아비를 잘 보필하여 반드시 급제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날 밤 그녀는 정성껏 준비한 야참을 들고 남편이 기거하는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책에 코를 박고 있던 민씨 도련님은 아내의 방문에 화들짝 놀라 읽던 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방님, 공부하시는데 힘드실까 하여 죽을 좀 쏘아왔습니다. 아, 부인. 고맙소. 허나 일이 불쑥 찾아오면 내 공부에 방해가. 아니, 내 말이 그게 아니고. 권 씨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읽으시는 책은 어떤 경서이옵니까? 혹 제가 아는 구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은 그저 옛사람의 시를 베껴 쓴 것이오. 부인이 어찌 사내의 학문을 논하려 드시오. 어서 물러가시오. 민씨 도련님은 버럭 화를 내며 그녀를 내쫓듯 말했습니다. 권 씨는 식어가는 주 그릇을 들고 돌아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아비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혼인한 지 1년이 가까워지자 시댁 식구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권 씨의 아랫배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는 권 씨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네, 어머님. 벌써 내가 시집 온 지도 한 해가 다 되어 가는구나. 헌데 아가, 혹 몸에 무슨 이상이라도 있는 게냐? 어찌 아직도 입덧조차 없는지. 다른 집안에서는 벌써 손주를 안았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데 내 마음이 조급하여 그런다. 듣자 하니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쑥뜸이 회임에 그리 좋다더구나.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내 소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고 있겠지. 우리 아들이 워낙 책만 보는 아이라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아내인 내가 지혜롭게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인의 지혜란 때로는 밤에 더 빛나는 법이란다.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말에 권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권 씨는
시부모님 방문 앞에서 잠시 머무르다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걱정 어린 대화가 새어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밤낮으로 글 공부에만 열중하여 부부의 연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 아이가 본래 몸이 차지 않습니까? 이러다 우리 민 씨 가문의 대가 끊길까봐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내일 당장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맥이라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내 그 점이 걱정되어 의원에게 몸에 좋은 보약을 지어오라 했소. 그나저나 새아기의 몸에는 문제가 없는 겐지. 권 씨는 자신의 배 속에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녀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집안이 설 준비로 부산했지요. 그런데 신랑은 또다시 책보따리를 싸들고 30리나 떨어진 암자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설날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보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서방님을 기다리십니다. 부인은 어찌 이리 나를 괴롭히시오? 지금 내 처지가 한가롭게 떡국이나 먹을 대로 보이오? 내가 낙방하면 온 집안이 나를 죄인 취급할 터인데 그 꼴을 보고 싶어 그러. 다 나 잘되라고 가는 길이니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그렇게 말하고 신랑은 떠나버렸습니다. 설날 아침 시부모님께 세배를 올리는 자리에서도 권 씨는 홀로 앉아 있어야 했지요. 우리 며느리 서방 없이 쓸쓸하겠구나. 허나 이번에는 필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게다. 너무 상심 말거라. 시어머니의 위로에도 권 씨의 마음은 서글펐습니다. 설날 저녁 밤늦도록 부엌일을 도운 새색 씨는 지친 몸으로 텅 빈 신방에 들어와 쓰러지듯 잠이 들었답니다.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아 방 안까지 환하게 비췄습니다. 한밤중이었을까요? 갑자기 문이 획 열리며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일진광풍이 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눈을 부릅뜬 거대하고 시퍼런 흑룡 한 마리가 천장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용이 어찌나 대단한지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고 달빛만이 용의 비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타오르는 황금 같았고 숨결은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아이고 머니, 이게 무슨... 새색 씨가 놀라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흑룡은 천천히 새색 씨에게 다가와 비단 치마 속으로 스르르 파고들더니 뜨거운 여의주 하나를 다리 사이에 깊숙이 밀어넣고는 몸을 굽이쳐 밖으로 나가더니만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새색 씨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몸을 살폈습니다. 손을 넣어 흥건히 젖은 아랫도리를 만져보니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용꿈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것은 분명 하늘의 계시로구나.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절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새벽 닭이 울면 용꿈의 효험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지요. 잉태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꿈인데 신랑은 멀리 앉아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첫 새벽 닭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없구나. 날이 밝으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하늘이 내린 기회인데 서방님은 너무나도 멀리 계시는구나. 이걸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권 씨는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이다가 어느 순간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냉철하게 생각한 끝에 만물이 잠든 삼경에 장옷을 입고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신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귀체에 있는 젊은 총각 집사의 방으로 향했지요. 그 집사의 이름은 이석이라고 하였지요. 25의 젊은 나이에 민대감 집안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글솜씨까지 뛰어난 준수한 사내였습니다. 사실 그는 몰락한 명문가의 자제로 아버지의 친구였던 권대감이 신분을 숨겨 집사로 거두어 준 인재였지요. 권 씨는 시집 오기 전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석의 방문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인기척의 잠을 깬 이석은 문을 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새 신부가 장옷을 덮어쓰고 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씨, 이 깊은 밤에 어찌하여 제 방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조용히 하게. 권 씨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결심한 듯 장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씨,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저는 물론이고 아씨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저는 대감마님의 은혜를 입은 몸, 차라리 제 목을 치시지요. 이런 배덕한 일은 할 수 없사옵니다. 이석은 혼비백산하여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권 씨는 그의 팔을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알고 있네. 허나 이것은 내 명이 아니라 하늘의 뜻일세. 오늘 밤 내 꿈에 흥경이 나타나 여의주를 물려주었네. 새벽 달기 울기 전에 합판하여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하네. 부디 나를 도와주게. 아씨, 제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꿈 이야기는 허황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하늘이 우리 두 가문에게 내린 기회야.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니 걱정 말게. 자네 역시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가 아닌가. 평생을 집사로 늙어 죽을 셈인가? 이것은 자네 가문을 다시 일으킬 기회일 수도 있단 말일세.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명을 받드는 것이야. 권 씨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석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지요. 살과 뼈가 타듯이 격렬한 합판이 세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는 가운데 땀에 젖은 몸으로 새 신부가 신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눕자마자 꽃기오 하고 새벽 딸기 울었습니다. 그 후 권 씨는 마음속 깊이 비밀을 간직한 채 평소와 같이 지냈습니다. 신랑은 설이 지나고 암자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공부에 몰두하여 신방을 찾는 일은 드물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권 씨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도 참기 어려웠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혹시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권 씨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요즘 몸이 좀 피곤한가 봅니다.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눈치챈 모양이었지요. 혹시 입덧을 하는 것은 아니냐? 어서 솔직히 말해보거라. 지금 상태가 어떤지. 권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지요. 대감 병사가 났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입덧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민대감은 기쁨에 겨워 하인들에게 상을 내렸고 시어머니는 매일 귀한 보양식을 직접 챙겨주셨지요. 심지어 신랑도 놀라워하며 자주 신방을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권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씨앗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밤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편 이석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권 씨의 임신 소식을 들은 후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지요. 자신이 지은 큰 죄로 인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칠 때마다 눈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안한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지요. 설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을 때 권 씨는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딸을 보기 위해 권대감이 직접 사람을 보내 데려간 것이지요. 그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손수 권 씨의 옷가지를 챙겨주시며 당부하셨답니다. 세아가 친정에서 며칠 쉬다 오거라. 임신한 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고맙습니다, 어머님. 말씀 감사히 받겠사옵니다. 권 씨는 정중히 절을 올렸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지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니 죄스러움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사흘간의 여행 끝에 권대감 저택에 도착한 권 씨는 아버지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대감은 마당까지 직접 나와 딸을 맞이했지요. 아이고, 우리 딸이 드디어 민대감 집안에 내를 자손을 가졌구나. 이 늙은 아비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권대감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아버지의 기쁨이 오히려 고통스러웠지요. 아버님, 아직 몸이 무거워서 걸음이 느립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어서 들어가 쉬려무나. 우리 귀한 딸이 무리해서는 안 되지. 권대감은 하인들에게 지시하여 가장 편안한 방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권 씨가 좋아하는 국화차와 모과차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지요. 친정에서 첫날 밤을 보낸 권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방 안까지 비춰왔고 그녀는 그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렸지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권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찾아 별당으로 향했지요. 권 씨의 오빠 권지는 30살의 무인으로 임금의 친위대에서 정삼품 당상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예리한 그는 무예에 능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어릴 적부터 누이를 무척 아끼던 그는 권 씨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누이야, 어서 앉거라. 그런데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한 것이냐?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냐? 권지는 권 씨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라버니,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사옵니다. 권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권지는 그런 누이의 모습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리 심각한 표정이냐? 혹시 시댁에서 누가 괄시라도 하더냐? 그렇다면 이 오라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권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이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지요. 아니에요, 오라버니. 시댁에서는 저를 극진히 돌봐주고 계십니다. 다만 권 씨는 주변을 조심스레 살피고 나서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혹시 아무도 없겠지요? 이 말은 오라버니만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하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마. 권지는 대청 밖에 서 있던 하인들에게 손짓을 하여 멀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은 후 권 씨 앞에 다시 앉았지요. 이제 말해보아라.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권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오라버니께 부탁드릴 게 하나 있답니다. 허나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그렇지만 부탁드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오라버니밖에 없답니다. 부탁이라니? 누이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련다. 무엇이든 괜찮으니 편히 말해보거라. 사람을 시켜서
감쪽같이 저희 집 집사 이석이라는 자를 죽여주십시오. 권지는 권 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사람을 죽이라고? 누이야,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 게냐? 권진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이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지요. 누이야,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 집사놈이 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법탈이라도 당한 것이냐? 권 씨는 오빠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을 말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라버니, 묻지 마십시오. 그저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여동생이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 씨는 품에서 값진 폐물 보따리를 꺼내 권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친정에서 가져온 귀한 옥비녀와 금가락지, 그리고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지요. 이것으로 사람을 구하시고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권진은 폐물 보따리를 보며 더욱 의욕이 깊어졌습니다. 누이가 이런 귀한 폐물들을 모두 내놓을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지요. 누이야, 오라비에게 사실을 말하거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그 집사놈이 협박이라도 하더냐? 하지만 권 씨는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품에 안기며 크느껴 울었지요. 오라버니,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다른 것은 묻지 마시고 그저 그렇게 해주십시오. 권지는 누이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누이를 목숨보다 아껴왔던 그였기에 권 씨의 눈물을 볼 수가 없었지요. 그 집사놈이 정말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말이냐? 예, 오라버니. 그자는 죽어도 싸다 할 죄를 지었습니다. 권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누이의 부탁이니 들어주겠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었는지 말해다오.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정말 감사합니다. 권 씨는 오빠에게 깊이 절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권진의 마음속에는 깊은 의혹이 남아 있었지요. 그는 누이를 친정에 머물게 한 후 은밀히 자신의 부하를 시켜 이석에 대해 조사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부하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대감, 이석이라는 집사에 대해 알아봤사옵니다. 그자는 옛날 이대감의 아들로 사화 때 가문이 몰락한 후 민대감 댁에서 집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감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권지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대감은 자신의 어릴 적 스승이자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그 외에 다른 소문은 없더냐? 특별한 것은 없었사옵니다. 다만 최근 아가씨의 회임 소식 이후로 그자가 몹시 불안해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권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누이와 이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때문에 누이가 이런 극단적인 부탁을 한 것임을 깨달았지요. 며칠 후 용인으로 심부름을 갔던 이석은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대감 댁에서는 성실한 집사가 말도 없이 사라졌다며 의아해했지만 곧 새로운 집사를 들이며 그의 존재는 잊혀갔습니다. 권 씨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목숨을 해하려 했다는 더 큰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권 씨의 배는 남산만 하게 불러왔습니다. 시댁에서는 태교에 좋다는 온갖 것들을 구해왔고 심지어 임금께서도 귀한 약재를 하사하셨지요.
이번에 태어날 아이는 분명 우리 가문을 빛낼 큰 인물이 될 게다. 며느라,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거라. 시아버지 민대감의 따뜻한 말씀에 권 씨는 그저 마른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뱃속의 아이가 처음으로 발길질을 했을 때 권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가 하고 부르며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생명의 신비에 대한 경이로움과 함께 이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비밀을 안겨주었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10달이 차고 마침내 길고 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산파가 급히 불려왔습니다. 아이고, 이 진통은 보통이 아니구먼. 산모의 기운으로 보아 필시 대단한 인물이 태어날 조짐이야. 힘을 더 주시옵소서 마님. 아이가 곧 나옵니다. 아이고, 이름이 장사일 수가. 필시 장군감이 태어날 모양입니다. 권 씨는 꼬박 하루 동안 사경을 헤매며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저물 무렵 온 집안을 뒤흔드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사내 아이입니다. 옥동자요입니다. 그것도 달덩이같이 크고 장대한 아이를 낳으셨어요. 산파의 외침에 온 집안이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민대감은 태어나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품에 안았지요. 이 아이는 커서 반드시 장원급제를 하여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인씨 가문의 영광이 될 터이니 이름을 하늘 우자를 써서 이누라 짓고 귀히 키우십시오. 소문 듣고 달려온 점쟁이가 아기의 관상을 보고 예언하자 민대감은 더욱 기뻐하며 온 동네에 큰 잔치를 벌였답니다. 세월이 흘러 민우는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5살에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7살에는 어른들도 감탄할 만한 시를 지어 주변을 놀라게 했지요. 하루는 민대감이 사랑채에서 저명한 학자들과 담소를 나누는데 어린 민우가 쪼르르 들어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한 학자가 짓궂게 물었지요. 허허, 이 아이가 바로 그 명성이 자자한 민씨 가문의 손주로구나. 얘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저는 커서 하늘의 뜻을 읽고 땅의 이치를 살피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대답에 좌중에 모든 이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대감은 그런 손자를 볼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15이 되던 해, 민우는 처음으로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최연소로 합격했고 20살에는 마침내 장원급제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최연소 장원급제자가 나오다니.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이 할애비는 더 이상 여한이 없구나. 민대감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장성한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마음은 아들이 성장하고 출세할수록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장원급제를 축하하는 잔치에서 민우가 친구들과 어울려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본 순간 권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꿈에도 잊지 못하던 그 산에 이석을 빼닮았던 것입니다. 민대감대 가세는 민우의 출세로 날마다 번창했지만 권 씨의 가슴 속에 맺힌 죄책감은 해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의 죄를 씻기 위해 전국의 이름난 절과 암자를 찾아다니며 사라진 집사의 극락왕생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민우가 30살이 되어 정삼품 당상관에 오르고 좋은 가문의 딸과 혼인하여 자신의 가정도 꾸리게 되었을 때
권 씨는 더 이상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영감, 몸이 좋지 않아 절에 다녀올까 합니다. 절이라니? 어디로 가려 하시오? 구월산 쪽으로 갈까 합니다. 거기 영험한 암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권 씨의 남편 민 씨는 아내의 청을 들어주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혼자 가시기는 위험하니 하인들을 데리고 가시오. 아닙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다녀올 것이니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몸이 회복되는 대로 돌아올 터이니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권 씨는 그렇게 말하고 홀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전국의 유명한 절과 암자를 찾아다니며 이석의 극락왕생을 빌었지요. 설악산의 신흥사에서 7일 기도를 올리고 해인사에서는 한 달 동안 머물며 경전을 베껴 써서 복납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는 100일 기도를 마쳤지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권 씨의 발길은 구월산 억수암으로 향했습니다. 구월산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권 씨는 한나절을 걸어서 마침내 억수암에 도착했지요. 산중턱에 자리 잡은 조그만 암자였지만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무아미탑을 시주하러 오셨습니까? 암자 입구에서 한 스님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권 씨는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했지요. 네, 죄를 씻기 위한 시주입니다. 죄라니요. 보살님 같은 분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권 씨가 스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그만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가. 스님의 얼굴, 그것은 분명 이석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삭발한 모습이지만 그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은 예전과 똑같았지요. 스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권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권 씨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삼라만상 닮은 사람은 많지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아니에요. 당신은 이석이에요. 민대감택의 집사였던. 권 씨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스님은 태연한 표정이었지요. 보살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법명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명의 스님일 뿐입니다. 이석, 맞지요? 분명 당신이에요. 제발 저를 외면하지 마세요. 권 씨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요. 무이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자비로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일어나십시오. 그 이름은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럼 정말. 이제 저는 무이라는 법명을 가진 스님일 뿐입니다. 과거의 이름도, 과거의 인연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권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격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오라버니에게 부탁해서.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보살님, 부인의 오라버니인 권진나리는 소승과 어릴 적 함께 글 공부를 한 중마고였지요. 그가 폐물보따리를 건네며 제발 멀리 떠나달라 애원했을 때 소승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권지는 어릴 적 친구였던 이석을 차마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폐물을 주며 신분을 감추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나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이석은 그 길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던 것이지요.
무의 스님은 권 씨를 법당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었지요. 앉으십시오.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씨는 떨리는 몸으로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무의 스님은 온화한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들려주었지요. 권진이, 아니, 권도령께서 저를 불러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만 권도령은 저를 죽이지 않았지요. 대신 이렇게 말했답니다. 서가, 이것을 가지고 멀리 떠나거라. 내 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괴로울 것이다. 무의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폐물보따리를 건네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죽일 수 없다. 우리의 우정과 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권 씨는 오빠의 자비로운 마음에 새삼 감동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스님, 아니. 이서,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아시나요? 당신을 이용하고 죽이려 했고, 그 아이는 민우 도령 말씀이십니까? 무의 스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했다지요? 어떻게 아세요? 이 산중에도 소식은 들려옵니다. 조선 팔도의 민우라는 훌륭한 젊은 관리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지요. 무의 스님은 권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보살님, 그 아이는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용꿈을 통해 세상에 온 귀한 아이이지요. 그리고 그대의 행동도 모두 하늘의 뜻이었을 겁니다. 하늘의 뜻이라니요. 제가 지은 죄가 하늘이 뜻일 수 있다는 말이십니까? 민우도령이 세상에 태어나 백성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날 밤에 일이 없었다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무의 스님의 말에 권 씨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보살님,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지요. 모든 것이 인연이고 업이니까요. 무의 스님은 일어나서 불단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그것은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작은 불상이 달린 목걸이였지요. 이것은 민우 도령을 위한 부적입니다. 그가 항상 올바른 길을 걷고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가 되도록 10년 동안 매일 기도하며 만들었습니다. 10년이라니요. 그렇게 오랫동안. 권 씨는 목걸이를 받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의 스님이 그동안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민우를 위해 기도해왔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보살님,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요. 오직 자비와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권 씨는 암자의 작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무의 스님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고 간단한 사찰 음식을 대접했지요. 스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속세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면서 점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의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달빛이 암자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곳에 온 지 5년째 되던 해, 문득 민우 도령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마을에 내려가 소식을 들어보곤 했지요. 그랬군요. 총명하고 의젓하게 자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항상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했지요. 권 씨는 무의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삼 그의 인품에 감탄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우를 위해 기도해왔다니요. 스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죄책감을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보살님, 진정한 참회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하는 것이지요. 무의 스님은 권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 도령이 올바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선행을 쌓으며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속죄입니다. 이튿날 아침 권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로 암자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무의 스님은 그녀에게 간단한 아침 공양을 대접하며 마지막 당부를 했지요. 보살님, 돌아가시는 길에 이것도 함께 가져가십시오. 무의 스님이 건넨 것은 작은 경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베껴 쓴 법화경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읽어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권 씨는 깊이 절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민우 도령에게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자신이 민 가문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 씨는 무의 스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구월산을 떠났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녀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암자의 처마 끝에서 무의 스님이 두 손을 모으고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권 씨의 마음은 이전과 달리 평화로웠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 있었지만 무의 스님의 용서와 가르침이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지요. 한양에 도착한 권 씨는 가족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지요. 어머님, 요즘 정말 편안해 보이십니다. 암자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민우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지만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저 오랜 고민을 내려놓았을 뿐이란다. 이제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 권 씨는 무의 스님이 준 목걸이를 민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부적이란다. 암자에서 구해온 것인데 항상 몸에 지니면 올바른 길을 걷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민우는 감사히 목걸이를 받아 착용했습니다. 그 후로 정말로 민우의 관직 생활은 더욱 청렴하고 공정해졌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지요. 권 씨는 또한 집안의 하인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지요. 그녀는 매달 쌀과 옷감을 준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님, 이렇게 자주 베푸시다가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요. 하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권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우리가 넉넉한 것은 하늘의 은혜니까 어려운 이들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복을 쌓는 길이야. 민우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관리로서 백성들을 더욱 자애롭게 돌보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지요. 세월이 흘러 민우는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애민정신이 투철한 정승 중 하나로 기록되었지요. 백성들은 그를 자비로운 정승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구월산 억수암의 무의 스님은 조선 팔도를 다니며 불법을 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민우가 승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용히 미소 지었다고 하지요. 권 씨는 말년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한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식에 참여했지요.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3년간 관직을 떠나 효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복직한 후에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펼쳤지요. 무의 스님도 권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7일 동안 특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얻으셨겠구려. 그동안 고생 많았소, 보살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와 용서, 그리고 인연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은 피어날 수 있으며, 진정한 후회와 참회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또한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선행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권 씨의 용꿈은 결국 조선에 훌륭한 정승을 선사했고 그녀의 참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석의 용서와 자비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밑바탕이었지요. 용꿈이 현실이 되려면 단순히 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용기와 결단,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책임감과 속죄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권 씨는 그 모든 것을 보여준 인물이었지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 후기 영조 임금 시절의 일입니다. 영남 지방의 한 산골 마을에 이운봉이라는 20살 백면 서생이 살았지요. 이 청년은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하얀 것이 마치 보름달 같았으며 눈은 별처럼 빛나고 코는 오똑하여 보는 사람마다 감탄할 정도였답니다. 운봉이의 집안은 대대로 선비 가문이었으나 몹시 가난했지요. 아버지는 몰락한 선비로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바느질과 길쌈으로 집안을 도왔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운봉이의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남달랐지요. 아버지, 저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운봉이는 늘 이렇게 다짐하곤 했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운봉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양에 미리 올라가서 공기도 쐬고 과거의 흐름도 파악해보겠다는 것이었지요. 운봉아, 한양길이 멀고 험한데 혼자 가도 괜찮겠느냐?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시자 운봉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도 이제 장정이 되었는거려. 그렇게 운봉이는 단보찜 하나 달랑 메고 집을 떠났습니다.
문경세제의 험한 고갯길을 넘고 탄금대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주막집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걸어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지요. 한양 도성에 처음 발을 디딘 운봉이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높다란 성곽과 기와집들, 그리고 북적이는 사람들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아이고, 이곳이 바로 한양이로구나. 과연 천자의 도읍이라 할 만하구나. 운봉이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당주동 구석진 곳에 자리한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여관을 둘러보았지만 모두 비싸서 주머니 사정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마침내 찾아간 곳이 초라한 여관 하나였는데 그곳에서 문간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주인어른, 방값이 좀 비싼 것 같은데 깎아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운봉이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산적처럼 생긴 여관 주인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이놈 보게, 여기가 무슨 자선당인 줄 아나? 돈 없으면 저작거리에서 멍석이나 덮고 잘 것이지. 어디라서 흥정을 하려 들어? 아닙니다, 주인어른. 제가 여관이를 도와드리는 조건으로 방값을 좀 깎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운봉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관일이라니,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냐? 행랑아범 노릇을 하겠습니다. 밤에 손님들이 돌아오시면 대문을 열어드리고 아침에는 마당도 쓰겠습니다. 운봉이의 간절한 부탁에 여관 주인도 마음이 움직였는지 결국 다른 방의 절반 값에 방을 내어주기로 했지요. 그렇게 운봉이는 좁은 문간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외출했던 손님이 돌아올 때면 얼른 나가서 대문을 열어주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지요. 여관 주인은 운봉이를 자기 집 하인 다루듯 함부로 심부름을 시키고 툭하면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이놈아! 어서 물을 길어와라! 마당에 떨어진 낙엽들을 왜 안 치우느냐? 여관 주인의 고함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지요. 운봉이는 속으로는 분했지만 과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쯤이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여관 안주인은 달랐습니다. 나이 40이 조금 넘은 이 여인은 마음씨가 따뜻했지요. 바깥 주인이 보지 않을 때 몰래 누룽지를 갖다 주기도 하고 삶은 감자나 고구마를 갖다 주며 인정을 베풀어 주었답니다. 선비님, 이리 기운이 없어. 어찌 큰 공부를 하시겠소? 이거라도 좀 들어보시게. 안 주인이 따뜻한 누룽지를 가져다 줄 때면 운봉이는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주인마님. 이런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은혜라고 그러느냐? 우리도 다 남의 자식인데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안 주인의 따뜻한 말에 운봉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절로 났지요. 밥때가 되면 여관밥은 비싸서 도저히 사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운봉이는 밖으로 나가 선술집에 싸구려 국밥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굶기를 밥 먹듯이 했지요. 주머니에 든 푼돈이 바닥날까봐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했답니다. 아이고, 이래서야 과거까지 한 달을 어떻게 버텨낼까? 운봉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고 운봉이는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안 주인이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달쭉과 호리병에 가득 담긴 탁배기가 올려져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안주인마님? 운봉이가 깜짝 놀라 일어서자 안 주인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게. 바깥 장반이 들으면 큰일 날라. 하지만 이런 귀한 음식을. 걱정하지 말게나. 그 화상은 노름판에 갔으니 내일 들어올지
모레 들어올지 몰라. 안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소반을 운봉이 앞에 놓았습니다. 어서 들게. 식기 전에. 아니어도 배고프던 참에 운봉이는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닭죽을 비워댔습니다. 따뜻한 죽이 속으로 들어가니 온몸에 기운이 돌았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젊은 사람이 공부하려면 몸부터 건강해야지. 안주인이 콸콸콸 소리를 내며 닭배기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운봉이는 그것도 단숨에 들이키고 말았지요. 나도 한 잔 따라줘. 안주인이 말하자 운봉이는 얼른 잔을 따라 드렸습니다. 안주인은 그 술잔을 서슴없이 비우고 난 뒤 한숨을 푹 쉬더니 신세 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도 말이 아니구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여관에서 모은 푼돈이 좀 쌓였다 하면 저 화상은 노름판에 몽땅 처박아 버리고 화난다고 몇 날 며칠 술독에 빠져 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안주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운봉이는 그런 안주인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요. 안주인마님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젊은 선비가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과거나 잘 보고 훌륭한 관리가 되거라. 어느덧 호리병 탁배기가 바닥나자 안주인은 부엌에서 또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동안 장대비를 맞아 호적삼이 몸에 쫙 달라붙었는데 마흔이 조금 넘은 여인의 흐드러진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지요. 운봉이는 눈을 돌리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자꾸만 시선이 그리로 갔습니다. 젊은 혈기에 아랫도리가 헛바지를 뚫을 듯이 솟아올랐지요. 적삼을 벗으며 안주인이 운봉이의 그런 모습을 뚫어지게 보더니 갑자기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젊은 선비가 이렇게 애태우고 있었구나. 안주인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방 안에는 천둥번개 같은 소나기가 쏟아졌지요. 소나기 한 줄기가 뿌리고 나자 온매 무새를 고치며 안주인이 말했습니다. 운봉이는 이번에 알선급제하고 나중에는 감사에 오를 게야.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운봉이는 웃으며 지필묵을 꺼내더니 스스스 글을 써서 안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안주인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호호호 한바탕 웃었지요. 이게 뭔가? 감사가 되면 천냥으로 이 은혜를 갚으리다. 이운봉. 안주인은 그 글을 읽고 또 한바탕 웃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구나.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운봉이는 그의 과거에 급제한 후 차근차근 관직을 쌓아 올려 마침내 평양감사가 되었지요. 어느 날 평양가명에 웬 노파가 찾아와 평양감사의 이모라며 감사를 만나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이상하구나. 나는 이모가 없는데. 평양감사가 의아해하며 그 노파를 만나보니 놀랍게도 바로 그 옛날 당주동 여관의 안주인이 아니겠습니까? 감사 어른,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당주동 여관의 안주인 아니십니까?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날 밤에 써주셨던 종이를 기름 먹여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꺼내든 종이에는 분명히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가 되면 천냥으로 이 은혜를 갚으리다. 이운봉. 아이고, 이걸 정말 가지고 계셨군요. 감사는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천냥을 내어주며 극진히 대접했지요. 감사 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노파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 덕택에 평양 구경까지 잘하고 보름 만에 한양 집으로 돌아온 그녀가 천냥 보따리를 풀자 중풍에 걸려 누워있던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 사연을 물었습니다.
임자, 이 돈이 어디서 난 돈이요? 노파는 이제 반신불수가 된 영감이 겁나지 않아 그때 그날 밤 일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영감이 버럭 화를 내며 하는 말이 가관이었지요. 이 바보 천치 같은 여편네. 기왕 주는 거 한 번 더 줬으면 2,000냥을 받았을 텐데.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영감이었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장난으로 쓴 글 한 장이 20회 뒤에 1,000냥이 되어 돌아왔으니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과 남에게 베푼 인정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재밌는 것은 1,000냥을 받고도 한 번 더 했으면 2,000냥이라고 하는 영감의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일이지 더 달라고 할 일은 아니겠지요.